위장도 국장도 여러분들의 기분도 별로인 하루 시작. 그래도 저희는 또 묵묵하게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어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양지수 하락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증시에서 FOMC 충격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네. 2%대, 3%대 3대 지수가 모두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사실 오늘 FOMC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25bp 이하는 뭐 거의 기정사실이고 그건 뭐 거의 100% 네. 가까이. 그런데 이제 내년 네.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다. 생각보다 금리 인하를 좀 더디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 시장은 알고 있었지만 네. 그 폭에 대해서 속도에 대해서 진짜로 좀 매파적이구나 확인을 하면서 생각보다 시장의 충격이 좀 더 심했습니다. 뭐 증시도 빠졌고 네. 채권 시장도 10년물 같은 경우는 4.5% 돌파했고요. 달러 강세, 달러 인덱스도 네. 108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108을 돌파하면서 달러 강세도 나타나서 오늘 우리 환율에도 좀 영향이 있죠? 우리 환율이 지금 보니까 아까는 1,450원대를 넘었었는데 지금 다행히 지금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1,448원대를 달려가고 있는데 1,450원이 올라간 거는 지금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15년 7개월 맞습니다. 만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 와 다우지수가 10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이것도 50년 만에 네. 처음 보이는 오랜 기간의 하락세라고 합니다. 이런 시장을 우리는 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또 오랜만에 나오시는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투의 투자전략부 나정환 위원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죠? 아, 네. 일이 조금 사태가 많았죠. 이런 그렇죠. 여러 일들이. 바쁘시죠. 네. 이런저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일단은 가장 궁금한 게 파월 형님의 이 FOMC 분석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신 것부터 매파적으로 예상을 했었죠. 저희가 네. 이미 예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뭐 말씀 주신 대로 25bp 인하를 할 거지만 내년도 점도표를 통해서 인하를 원래는 이제 9월 달에 4번 정도 내릴 수 있다라고 표시를 했었지만 뭐 시장에서는 한 2번 정도까지 이제 축소될 거다. 금리 인하 폭 자체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예상보다 더 매파적이었던 그런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가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실업률 전망치 자체도 25년도에 기존 9월 달 대비해서 좀 이렇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고용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파웰 의장께서 하셨고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된다라고 하신 게 또 주요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일단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는 되고 있는데 그 속도가 최근에 좀 이렇게 내려가는 속도 자체가 좀 늦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여기서 이번에 조금 더 새로 추가된 게 다 내년에 있을 트럼프 정부의 정책 관련해서 이 트럼프의 정책들이 보시면은 다 인플레이션 요인들이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관세죠. 네. 관세죠. 네. 일단 관세가 이제 1월 20일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은 뭐 행정명령을 통해서 네. 관세를 부과할 시 미국 측면에서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요인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른 요인들도 보면 사실 다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많아요. 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세도 사실은 세금을 줄여줘서 소비력 자체를 높이니까 네. 미국의 소비자들이 소비를 더 잘하면 그거는 결국에는 그 인플레이션 요인이고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이민을 좀 규제하겠다라고 네. 말씀을 트럼프가 노동력 네.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 들어오는 이제 불법 이민자 수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반적인 그 미국 내에 있는 노동자 수 자체를 좀 제한하겠다라는 네. 거고 공급자 수 공급 자체가 제한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노동 가격의 상승 그러니까 뭐 임금 상승이죠. 임금 상승은 뭐 곧 인플레이션 요인이다 보니까 네. 요것도 우려가 된다라고 하시는 거고 파월 의장께서 또 다른 거로는 뭐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관세, 이민 정책 규제, 감세 이렇게 네. 보면은 이제 내년도에 이런 정책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정책들이 인플레이션을 더 크게 올릴 시에는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조금 중립적인 수준으로 맞춰주자. 그래서 내년도에 원래 4번이라고 말했지만 네. 조금 2번 정도
로 조정을 하지만 뭐 속도 조절이 뭐 될지 안 될지는 내년에 봐서 가서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정책에 따라 조정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어제 조금 스탠스였고요. 어제 점도표를 통해서 많이 그 기준금리를 조정을 하셨는데 네. 사실 25년뿐만 아니라 롱런이라 그래가지고 장기 평균 기준금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네. 것도 조금 올리셨어요. 이제 3%까지 이제 올렸는데 아무래도 중립금리, 그냥 중립금리라고 저희가 말을 하긴 하는데 그게 정확한 텀이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준금리가 한 3%까지 도달할 거다라고 어제 조금 상향 조정을 하시면서 이러면은 금리 레벨이 생각보다 정말 좀 많이 안 하락을 하겠구나. 그러면서 어제 미국 10년물 금리도 4.5%를 돌파하면서 조금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민감한 건 뭐 대표적이고 성장주이고 중소형주 이런 업종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나스닥이 어제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렇죠. 중소형주 중심 러셀 2000도 어제 장중에 막 5% 이상 빠지면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 기술주가 많이 빠졌고 중소형주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상승세가 좀 컸던 종목이 대표적인 게 테슬라.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테슬라가 어제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 8% 정도 이상 빠졌는데 이렇게 조금 그 새로운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약간 실적이 반영되는 것보다 밸류를 더 받는 고밸류 부담이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조금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하게 좀 발현이 됐던 게 어제 장이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뭐 우리 한국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장 얘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한국은 사실 근데 지난 7월 고점 형성 이후로 계속 하락을 했었잖아요. 계속 안 좋았어요. 네. 맞아요. 계속 안 좋았어요. 네. 미국은 좀 달랐거든요. 미국은 지난 7월 이후로부터 계속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네. 그래서 상황이 조금 달라서 오늘 지금 한국장 빠지는 거 보면 한 1.5, 1.6 이 정도 빠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어제 미국장은 말씀 주신 것처럼 나스닥이 뭐 3% 넘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많이 이미 얻어 맞았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네, 변동폭이 조금 적을 거다라고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고 저희는 아마 제가 연간 전망 얘기는 말씀을 안 드렸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연간 전망 밴드로 제시드리는 저희 자료를 통해서 그 NH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에서 네. 자료를 통해서 연간 밴드를 드린 게 하단이 2250이고 상단이 2850 요 정도 레인지에서 움직일 거다라고 내년을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어요. 내년이요. 네, 내년이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그 차트를 그냥 코스피 주가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뭐 계엄령 사태도 있었고 탄핵 사태도 있었고 네.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이렇게 상하방으로 계속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 레인지 구간에서 일단 한 내년 초 1분기까지는 그 레인지 사이에서 움직일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이번 그 매파적인 FOMC 결과로 갑자기 뭐 하단을 뚫고 더 내려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드리는 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미 한국 주식은 많이 반영을 받았고 밸류 자체도 상당히 좀 낮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그런 매물도 사실 많지 않지 않을까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라는 측면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업사이드가 높은 건 또 아니죠. 한국에 어제 FOMC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크게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금리가 첫 번째고 네. 두 번째가 아무래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환율. 네, 그렇죠. 환율이 그러니까 있죠. 이정용 총재도 환율 때문에 좀 고민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환율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환율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어요. 어제 그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455원, 네. 6원까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1,450원 갔다가 조금 내려온 그런 상황이긴 조금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저희도 이 레벨 자체가 사실 2009년 때 보던 레벨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저희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좋습니다. 상당히 조금 1,450원까지는 저희도 조금 열어둘 수 있다 정도의 의견을 저희가 냈었어요. 저희 환율 쪽에서. 이게 언제 전망하신 거예요? 제가 이게 11월
달 정도쯤에 아, 내년 전망 내년 리포트인 거죠? 전망이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뭐 지금 12월에 1,450원 이미 넘었네요. 그러니까. 네. 약간 많이 네. 이제 올랐죠. 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1,450원까지는 갈 수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고, 왜냐면은 이게 그 한국의 순 대내외 자산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인들이 얼마나 해외에 많이 투자하는 그것과 외국인이 얼마나 국내에 투자하는 것, 요거 차이를 좀 고려를 한 수치인데, 요거를 네. 보면은 사실 1,400원대까지 수급상으로만 봤을 때는 볼 수는 있다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환율이 많이 튈 때마다 이제 외환 당국에서 많이 개입을 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1,450원까지는 수급상으로 열어둘 수는 있지만, 거기 더 위로 갔을 경우에는 좀 오버슈팅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지금 1,450원 밑으로 좀 내려가는 그림이라서 뭐 향후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달러 지수가 어제도 생각보다 좀 강하게 갔고, 뭐 그런 여파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튀었는데, 환율은 일단 저희는 추가 상승 압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개입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개입이라는 부분이 네. 분명히 명암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뭔가 방어를 하고 환율을 만약에 그런다면 있는 달러를 팔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 선을 지키려고 계속 방어하고 팔고 내다 팔고 이러다 보면은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 밑돌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네. 이게 뭐 우리의 트라우마, 이제 외환 보유고 위기,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극단적인 네, 사례까지 가면 뭐 극단적인 상황. IMF까지 어, 얘기할 그러면 수 안 있는. 되죠. 네. 네.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근데 이게 이 외환 당국이 개입하는 거에는 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제 발언적으로 구두 개입. 네, 구두 네, 개입하는 그런 영향도 있어서 1,450원이 아무래도 심리적인 약간 저항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세면은 굉장히 뭐 외환 당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 쪽에서도 이 정도면은 한국이 뭐 2009년,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이렇게 위험에 처한 국가인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레벨이잖아요. 네. 근데 뭐 한국 내수 경제가 좋지 않은 거는 뭐 사실입니다. 그거는 맞는데 그 정도 위기인가라는 거는 또 다른 얘기라서, 이게 경기 침체 이건가? 경기가 부진한 건 맞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그 정도 위기까지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렇죠. 이제 워낙에 환율이 지금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가면, 그럼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뭐 달러를 팔면 이러니까 이제 4천억 달러 뭐 이런 쏟아부어야 되니까. 네,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때와는 다르다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FOMC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 그렇죠. 지금 우리 채팅창에서도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그 질문 중에서 비트코인 질문이 좀 있었어요. 비트코인 맞아요. 그러니까 보셨죠? 저도 네. 파월의 입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어머나 파월의 입에서 비트코인까지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 얘기 맞습니다. 살짝만 좀 얘기를 해주시죠. 맞습니다. 그 연준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비축할 수 있다, 아니면 매입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네.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뭐 두 가지 하락 요인이죠. 왜냐면은 사실 금리가 튀면은 이런 성장주 이런 주식들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네. 동반해서 비트코인도 가격을 하락하는 경향을 많이 보였어요, 과거에도. 네. 그래서 매파적인 FOMC 결과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경우가 과거에 다수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연준 의장께서 비트코인을 비축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관점에서도 또 악재이다 보니까 어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네. 관련되었던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뭐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뭐 그런 주식들이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요거는 근데 사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올랐던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트럼프가 그렇죠. 이제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그렇죠. 이제 네.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파웰 의장하고는 좀 다른, 약간 엇갈리는 거 네, 같아요. 약간 엇갈리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거는 뭐 결국에는 내년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연준의 독립성을 고려하면은 연준 무조건 너네 이거 매입해야 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축 자산으로
이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매입하는 거는 이제 연준과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뭐 연준은 이렇게 매입을 안 할 수 있지만 뭐 전략적 비축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뭐 정부가 매입을 하겠다 이거는 뭐 가능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상상력이 좀 풍부하거든요. 그래요? 비트코인은 요즘에 정말 끝없이 오를 것 같은 느낌이니까 시장도 그렇고 박수도 많이 받고 이러니까 약간 파월은 또 한번 눌러주고 오를 것 같으면 눌러주고 약간 이런 상방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혼자의 상상. 상상이죠. 그러니까 상상. 시장을 보고 있다. 조절해 주는 거다. 뭐 이런 상상. 그런 상상인데 어쨌든 좀 이게 법에관해서도 이건 법이 필요한 문제고 이건 네. 의회에 이제 달려 있는 문제고 이러면서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할 만한 네. 포인트긴 해요. 저는 미국 네. 얘기를 위원님과 조금 더 나눠보면 좋아요. 지금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앞으로 빠르게 하진 않겠다, 빠르게 내리진 않겠다 이런 의견인데 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트럼프 제대로 멱살 한번 잡을까요, 뭐 둘이? 뭐 어떤 느낌일까요? 트럼프는 뭐 전통적으로 봤을 때 과거 트럼프 1기 당시에도 굉장히 통화 정책에 대해서 개입을 많이 하려고 했죠. 네. 금리 무조건 인하해야 된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사실 트럼프의 정책과 통화 정책과 이걸 대조해서 좀 살펴보면은 약간 상충되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트럼프의 정책들은 인플레이션 요인인데 그렇다면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건데 금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냐? 그러면은 파월 의장께서는 이제 금리를 못 내리는 내리고 싶어도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데 이걸 어떻게 내려?라고 이렇게 상충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 네. 직면하게 되겠죠. 근데 일단은 계속 최근에 파월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그래도 나는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계속 스탠스를 취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가 임명을 한 건 맞는데 그 해고를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또 절차가 조금 복잡한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파월 의장이 계속 유지를 하시지 않을까. 다른 방면을 통해서 조금 트럼프가 원하는 바를 이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당연히 뭐 그 경제가 살아나고 경기 부양이 되고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주장할 것 같은데 내년에. 근데 뭐 다른 뭐 감세라든지 이런 정책들도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서 어떻게 서로 이렇게 만나서 좀 조율을 해야 되시지 않을까. 네. 아니 지난번에 뭐 그런 정치적인 그러니까 당선 전이죠. 네. 당선 전이. 네. 그때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 단호하게 높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사실 근데 연준 의장 입장에서 정치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한 그렇죠. 얘기잖아요. 당연히 네. 독립성을 그렇죠. 계속해서 뭐 강조해야 되는 입장이고 실제로 그런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발언 중에서 보면 어제 기자들의 질문 중에서 중립금리 관련된 아까도 언급해 주셨죠. 중립금리 관련된 질문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접해 가고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시장에서 왜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 파웰 의장도 그 인터뷰 답변에서 정확하게 이게 중립금리가 얼마다라고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서 중립금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현재의 금리하고 중립금리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으면은 아무래도 긴축적인 정책을 지금은 정책적으로 긴축적인 거고 중립금리보다 낮으면은 이제 완화적인 그런 그 통화 정책을 펼치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근접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그 중립금리보다는 높은데 그래서 거기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는 건 아직도 그래도 조금은 긴축 제약적인 그런 국면에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으로 이제 거의 가고 있다라는 것도 시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속도가 빠를 거냐 하면은 그렇진 않을 것 같다. 네. 이 중립금리는 아무도 정확하게 얘기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그렇죠? 파웰 의장께서도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되게 다양한 모델이 있고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는 만큼의 그런 중립금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 정확한 수치로 이거를 제시할 수는 없다. 명확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어제 또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고 있다. 가까이 가고 거의 있다. 간것 같다. 네. 이게 상당히 시장에는 또 중요한 시사점이겠죠. 선혜 씨는 궁금한 게 바이든 형님 아직 임기 안 끝났죠?
그렇죠. 아직 안 끝나셨습니다. 뭐하고 이제 아무런 저기 요즘 동향을 뭘 트럼프 얘기만 들으니까 트럼프 벌써 시작했나?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 1월에 딱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 딱 때리면서 관세부터 매기겠다 이거 아닙니까? 미국이 그리는 내년 경제 상황, 미국 내 경제 상황은 어떤 그림일 것 같아요? 관세에서 우리는 좀 풍족하게, 넉넉하게 삽시다 이런 느낌 계속 이어질까요? 일단 그거는 이제 트럼프가 그리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이 일단 무역 적자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역 적자 폭을 줄이는 방안 중에 하나가 관세를 높여서 무역 적자 폭을 좀 줄이겠다. 그러면서 미국이 계속 손해보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트럼프의 전망이고요. 그거 관세를 제외하고 나더라도 파웰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미국 경제 자체는 굉장히 괜찮거든요. 관세가 없더라도 괜찮긴 한데 무역 적자 폭을 좀 줄이고 싶다라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의지 네. 이런 것 때문에 관세가 조금 부과될 확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뭐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하겠다 말씀을 하셨고 네. 중국도 뭐 당연히 조금 관세를 부과할 것 같다.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근데 어제가 아니죠. 새벽이죠. 근데 FOMC에서 뭐 파월 의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경제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성장률도 높였잖아요. 네. 성장률도 높이고 PCE도 높이고 그러니까 경제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여기서 계속 속도감 있게 더 낮출 필요가 없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정확하게 봐주신 게 그래요? 맞습니다. 네. 네. 하는으로 빨리 가. 하는으로 여기 있지만 근데 우리 시장은 또 뭐 성장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지금 돈 더 풀어야 됩니다. 네. 하는에서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이미 저기 리포트 통해 가지고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을 또 짚어주셨는데 네. 미국 얘기 많이 했으니까 국내 상황은 좀 어떨 것 같아요? 국내 상황은 일단 최근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일단 뭐 계엄 사태도 있었고 그럼 자료 갖고 오신 거 중에서 좀 네.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의원님? 네, 자료를 잠시만요. 네. 제가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과거에 이렇게 탄핵 소추안 사태가 일어났을 때 지금 저희 전국과 함께 네. 보면은 있었을 때가 2016년, 2017년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된 이후 그 이후의 주가 상황이거든요. 이게 2016년, 2017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저점이 어디냐 하면은 이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가 되고 표결이 통과하면서 조금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 자체가 좀 해소되는 국면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가 좀 올랐고요. 사실 이렇게 주가가 막 이렇게 올랐던 거는 뭐 정치 불확실성 해소 측면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반도체가 굉장히 호황기였어요. 네. 그러면서 반도체 호황기 때문에 반도체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입된 게 요 시기였고요. 네. 그 전 단계, 그러니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기를 살펴보면은 요때도 살짝 비슷하긴 합니다. 주가가 탄핵 검토 시작하면서 떨어졌다가 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된 이후에 조금 크게 반등을 했어요. 근데 뭐 사실 그때 당시엔 전국적으로 탄핵 무효다라는 하고 있는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네. 조금 불확실성 자체는 조금 계속 이어지긴 했지만 탄핵은 이제 무효가 될 거다라는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이 탄핵 전 레벨로 이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런 요인들은 뭐 단기적인 영향에 불과했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국면으로 갔는데 요때는 그때도 연준이 있었네요. 연준에 이제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2001년에 IT 버블 사태가 있었고 그 이후에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쭉 내렸거든요. 네. 쭉 내리다가 2004년까지 쭉 유지를 하다가 이제 금리를 한번 올려봐야겠다라고 이때 한번 언급을 하셨어요. 2004년에. 근데 우리 시즌 코스피 시장은 굉장히 하락폭이 컸었는데 그러네요. 이때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뭐냐면은 혹시 예전에 카드 사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카드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자체가 좀 취약한 그런 측면이 있었죠. 특히 네. 금리에 취약하거든요. 금리가 근데 미 연준이 올리게 되면은
뭐 한국은행도 이제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조금 굉장히 코스피가 크게 하락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2004년 7월, 뭐 8월 이때도 기준금리 실제로 이제 인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는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뭐 많이 지나가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 이후에는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주가가 네. 움직인다라는 거고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앞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FOMC가 있던 거고 두 번째로는 내년도에 있을 그 관세 정도 이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코스피 전망을 아까 제가 밴드를 하단이 2250, 상단이 2850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1분기까지는 저희는 주가 레벨 자체가 조금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FOMC 결과 자체는 조금 매파적으로 예상이 됐는데 생각보다 더 매파적이었고 네. 여기다가 내년도 1월 20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 뭐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취임을 하고 나서 관세에 대한 발언만 하더라도 시장은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부진한 그런 조정 국면을 내년 1분기까지는 이어가지 않겠나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밸류에이션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0.82배가 하단을 추정한 저희가 근거였는데요. 네. 요 레벨이 어느 정도냐면 2017년, 2018년, 19년 그때 그 첫 무역 전쟁 시기죠. 그때 당시에도 코스피도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었죠. 굉장히 부진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때 결국 주가가 빠져서 PBR 밸류가 하락한 그 최저치가 이제 0.82배 정도 후행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레벨을 지금 현재 주가로 환산을 했을 때 2250포인트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최악의 국면을 상정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250포인트. 네. 근데 우리 시장이 가뜩이나 뭐 경기도 안 좋고 내년 전망도 안 좋고 뭐 수급도 안 좋고 그렇죠. 매력도 없고 성장 동력도 떨어지고 뭐 진짜 부정적인 건 지금 다 있는 이 와중에 네.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국내에 이제 더해지면서 시장이 네. 진짜 어려운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요런 사태가 처음이 아니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 어땠지? 이런 걸 보면 그래도 좀 혼란을 겪다가 다 회복을 했네? 이런 희망을 품기에는 근데 그때와 달라. 그땐 반도체가 좋았어. 그땐 중국도 있었어. 우리는 지금 반도체도 안 좋고 꺾였고 경쟁자 너무 많고 맞아. 우리 지금은 그때랑 달라 이런 전망이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또 간밤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했는데 이게 또 엄청 충격적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마이크론 네. 실적은 실적 자체는 사실 뭐 시장 예상치 정도 수준에 부합을 했는데 가이던스가. 네, 가이던스가 시장 전망치보다 좀 이제 밑돌면서 네. 크게 조금 밑돌았죠. 네. 그러면서 뭐 PC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IT 부품 뭐 그런 기기 쪽의 수요가 예상보다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쪽을 감안해서 실적 가이던스 자체가 좀 하향 조정이 됐었고 그렇다 보니까 AI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을 주가가 많이 뱉어내서 지금 시간 외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한 14% 네. 정도 하락했다고 네. 봤었는데 그래서 그런 영향도 한국에 어느 정도 미치는 게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계속 제가 말씀 주신 대로 부정적인 영향 얘기를 너무 많이 네, 말씀을 네. 드린 것 같아서 네.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한국의 반도체 실적이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래서 4분기까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년도에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이럴 경우에는 앞서서 기업들이 대체로 비용이라든지 그걸 먼저 이렇게 끌어내서 반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네. 이걸 이제 빅베스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에는 조금 예상보다 그 실적 쇼크의 폭이 조금 더 클 수는 있겠다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적 전망치가 바닥을 찍으면은 사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가 여기서 더 안 좋아질 수는 없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는 뭐 지금 여기서 지지부진하고 바닥을 기어다가 나중에는 올라가겠지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은 그러면 이제 다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 봤던 그 자료에서는 모건 스탠리언 어디였나 거기서 한국에 대해서 비중을 이제 언더웨이트로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비중을 좀 적게 가져가야 된다. 라면서 제시했던 논리가 뭐냐면은 한국 코스피 실적 전망치 자체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한국을 어떻게 더 사 못 사지 하면서 한국은 언더웨이트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런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좀 이해가 계속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반도체 실적이 안 좋고 디램 가격도 생각보다 그렇게 만 원이 못 오르고 경쟁자가 말씀 주신 대로 너무 많다 보니까 안 좋은데 이런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은 외국인 수급은 그러면 반대로 또 들어온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일단 4분기는 안 좋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년 이제 그 올해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까지는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내년 1분기 실적이 그래도 발표될 때는 그때는 안 좋지만 그때 더 이제 안 좋은 것까지 다 반영을 하고 그렇지만 뭐 2분기, 3분기에는 올라갈 수 있어요.라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실적 전망치를 내놓는다면은 그런 실적 전망 코스피 전체의 실적 전망치가 조금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조금 보이기 시작할 때 네. 그때쯤에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그 자료 차트에서 보시면은 네.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서 저점을 이루고 그 여기서부터 이렇게 주가가 좀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 모멘텀 자체는 결국에는 실적이거든요. 네. 실적 전망치 자체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그려놨네요. 여기 EPS 전망치가 이렇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안 좋을 수 있는데 여기 이후에는 그래도 반도체 수요가 이제 빠질 만큼 빠졌고 그 이후에는 반등하는 시점이 오게 된다면은 실적 전망치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네. 점에서 좀 2, 3분기는 코스피 주가 자체도 좀 이렇게 오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추가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네. 요인이죠. 근데 다른 정책, 감세가 있어요. 감세는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세금을 줄여줘가지고 미국의 수요를 끌어올린다라는 정책인데 그러면은 미국의 수요가 돌기 시작하면은 한국에서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수출품 자체가 조금 늘어날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대감이 조금 반영되기 시작하는 게 이제 2, 3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사실 하반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를 움직이다 보니까 2분기부터는 그래도 그런 미국의 감세 긍정적인 요인들을 좀 반영하는 게 2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2, 3분기는 좀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저희가 드리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트럼프 얘기를 계속 해주시니까 네. 네. 요즘에 보면 우리는 진짜 내부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외부에서도 너무 이렇게 칼바람이 불어오고 진짜 이런 상황인 거를 우리 안에서 맞고 투자자분들은 밖에서 맞고. 그러니까 이 내우 외환이라고 진짜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진짜 투자자분들은 체감을 하고 있는 복판에서 그렇죠. 한복판에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대규모로 결정했잖아요. 트럼프 만나서. 네. 나란히 서 있는데 마이크를 넘기는데 손정희 회장이 이제 키가 약간 작으니까 네. 마이크 높이를 손수 조정해주는 뭐 그런 걸 가지고도 상당히 야. 언론은 의미 있게도 보더라고요. 이게 어. 굉장히 뭐 기념비적인 상징적인 거다. 그러니까 뭐 일본도 언급하고 중국도 언급하고 다 언급하는데 우리만 없대. 왜 우리만 안 불러줘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도 살펴봤을 때는 사실 우리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좀 이어질 것 같잖아요. 네. 그럼 내년 뭐 1분기, 2분기까지도 투자 상황은 이렇게 어렵게 좀 계속 돼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근데 걱정스러운 얘기를 또 계속 하게 되네요. 사실 네. 의심과 걱정의 눈초리가 그러니까요. 많겠죠. 네. 그것도 맞죠. 그런데 저도 최근에 자료를 쓴 것 중에서 네. 그렇게 최악을 상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네네. 시사점을 갖고 있는 네. 자료를 발간을 한 적이 네네. 있어요. 며칠 전에 트럼프 관세가 가장 큰 우려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 중에서 우리가 가장 피해를 크게 보는 거는 관세고. 그리고 다들 이제 만나려고 줄 섰는데 그렇죠. 우리는 네. 지금 뭐 뭐 거의 하는 쉬고 게 있는 그렇죠.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트럼프가 말한 것 중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그렇죠. 네. 방위비 분담금 뭐 한 100억 달러 내야 된다. 50억 달러 내야 된다. 이걸 요구할 거다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서 그런 두 가지 포인트에서 봤을 때 좀 되게 안 좋긴 합니다만 저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위협적으로 이제 발언을 한 것 중에서 중국,
너네 60%, 100% 관세 매길 거야. 그리고 모든 국가의 모든 수입품에 10%, 20% 보편 관세 네. 매길 거야. 이런 게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면 정말 그 글로벌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건데 사실 그런 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사태를 볼 때는 과거의 사례를 항상 살펴보는데 네. 과거 100년 전에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1930년에 스무트할리 관세법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거의 100년 전이네요. 야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국에 다른 나라들도 니네 그렇게 나와?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미국의 교역량이 67% 감소했었다는 지금 기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역풍을 네. 맞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 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거의 그 1929년도에 뭐 저희가 다 아는 그 경제 세계 대공황 네. 있었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타개하지라고 하면서 그 당시 대통령께서 이제 스무트할리 관세법, 우리는 관세를 60%까지 올려서 다른 국가에서 세금으로 이제 우리가 먹고 살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측에 보시다시피 이때 이후로 오히려 미국의 무역 수지 자체는 굉장히 급감을 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국가들도 우리도 관세 매길 거야 하면서 정말 진짜 관세 전쟁이 발생을 했고 다죽자 전략이었던 거야. 그렇죠. 야, 맞습니다. 니네 나도 죽을게, 너네도 가만 안 놔둘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 이런 실책을 했죠. 결국에는 이게 실책이죠. 그러면서 이제 1934년도에 상호 관세 인하법이라 그래서 이제 상호적으로 이제 우리 조금만 관세를 낮추자 네. 하면서 협의하면서 관세를 조금씩 낮춰가는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우리만 생각해서 관세를 높이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조금씩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그런 정당으로 조금씩 변화를 해왔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트럼프가 관세 높이는 거 좋아하는 거 맞아요. 지금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원하면은 관세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뭐 정치적인 그런 지지도 있는 건 맞는데 공화당이 이렇게 압도적인 건 또 아니거든요. 상원에서 보면은 또 이게 한두 명 차이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그 관세 인상하는 게 또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당연히 이제 이미 그 적자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뭐 네. 베트남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런 국가에 대해서는 트럼프 자체적으로 그냥 행정명령을 통해서 너네 우리 불공정 무역이다 하면서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그 외적 그걸 더 넘어서는 수준에서는 결국에는 관세는 의회 영역이기 때문에 의회의 법들을 이렇게 통과해야 돼요. 말씀드린 보편 관세라든지 네. 아니면 60% 100%의 그런 과도한 관세는 결국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공화당이 이거를 과거에 1930년도에도 이랬는데 이걸 우리가 해야 돼? 라는 의구심이 생기실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극단적인 사태 60%, 100% 관세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 뭐 해봤자 그게 적정 수준도 이게 아까 중립금리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가 중립금리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네. 그래서 뭐 30%, 40% 정도까지는 뭐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래. 아니, 그러니까 협상용이다라는 관측이 그런 많은데 얘기가 그러니까 많죠. 실제로는 그렇게 뱉은 그 최악의 숫자만큼은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연구원이 어느 정도는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그렇죠. 네. 물론이죠.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관세를 그렇게 부과하지 않고 그 상대 국가에서 뭔가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네. 딜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베스트죠. 왜냐면 근데 부르는 거 자체를 60%로 크게 불러놨다가 네. 체감으로는 30-40%면 이것까지는 안 그럼, 했네. 그럼 반값을 일인 거야. 그렇지만 네. 그것도 상당히 높은 거죠. 상당히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트럼프의 네. 그 협상 정책 자체가 약간 그래요. 옛날부터 한번 이렇게 크게 질러놨다가 그래 우리가 좀 봐줄게 하면서 조금 이렇게 양보하는 척. 옛날에 동대문 가면 이 양아치 형들이 맨날 이렇게 팔았다고. 택 보면 5만 원인데 저기 7만 원 불렀다가. 또 그렇게 비교가 가는 거예요?
쏙쏙 들어오네. 아, 진짜 나 동대문 그 이후로 안 가는데 내가 완전 옛날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다고요? 광고 좀 보고 볼까요? 렛츠 광고 타임.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코스피가 1%대 후반, 지금 1.8%대 하락, 코스닥이 사실 2%대까지 하락폭을 좀 키웠었는데 지금 네. 1.9% 정도, 2% 가까이 지금 하락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몰라요. 오후에 또 우리가 또 강한 모습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또 주목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또 낮에 BOJ 결정도 오늘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오후에요? 네. BOJ 가? 사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도 오늘 FOMC에 대한 시장 반응이 어떻게 보면 좀 과했다. 아니면 정당했다. 이걸 시장이 새롭게 또 소화할 그렇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조금 멀리 봐야 되니까 이제 시장 전략을 그래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섹터 얘기 좀 해주실까요, 어머니? 네. 네.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에 대한 그런 우려가 많고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내년도에 투자해야 될 업종으로 제시드리는 게 조금 한국의 고유 강점이 있는 그런 업종들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뭐 엔터테인먼트, 좋죠. K, 네. K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음식료 그리고 화장품 이런 업종들은 저희가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정 부분 수출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그런 업종이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티켓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건데 여기에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나? 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엔터테인먼트는 굉장히 조금 내년에 좋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엔터테인먼트 자체는 저기 장표를 보시면은 네. 많은 그 아이돌 분들이 공백기에서 다시 복귀하십니다. 그래서 BTS도 그렇고 네. 최근에 뭐 로제 때문에 이렇게 뜨기도 했었는데 블랙핑크도 이제 내년도 상반기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제 아이돌들이 이제 돌아온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복귀하는 이런 큰 아이돌로 실적 자체가 좀 이제 콘서트를 열고 하면은 좀 크게 잡힐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엔터테인먼트는 저희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수주는 아니지만 이제 수출의 영향을 좀 이렇게 덜 받는 측면에서 그렇죠.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이거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관세 안전지대로 좀 그렇죠. 평가를 맞아. 받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엔터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좀 안전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여기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한국의 K푸드 예전에 그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이 굉장히 야, 수출이 삼양 잘 그렇죠. 네. 네. 지금 오늘도 보면 삼양식품 주가가 상당히 잘 그러니까요. 가고 있는 네. 것 같은데 음식료 쪽에서 약간 그런 쪽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은 당연히 삼양식품이 있을 거고 뭐 오리온도 최근에 보면은 이제 중국 쪽으로 매출이 조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지표가 있어서 이런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유효할 것이다 투자하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수출입 데이터 볼 때 네. 이런 거 얼마 어디로 많이 팔렸나? 괜찮게 성장했나? 뭐 이런 거 되게 유심하게 보는 거 중에 하나가 또 음식료기도 한데 네. 이게 왜 수출 우리 우려가 많은데도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일단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자료에서 낸 거는 중국 쪽으로도 수출이 좀 잘 되고 있다. 네. 근데 지금 한중 관계를 최근에 보시면은 굉장히 좀 개선이 되고 있어요. 뭐 비자도 면제해주고. 비자 면제도 네. 해줄 뿐만 아니라
그 한국하고 중국과의 이렇게 이동되는 그 항공기 편수 자체도 굉장히 증편됐다. 노선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이런 네. 추세로 봤을 때 한중 관계 자체는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다가 플러스 중국이 최근에 발표했던 경기 부양책이 네. 있습니다. 일단 소비 부양이 가장 대표적이고 이구환신 같은 것도 이제 뭐 한국의 뭐 제품을 좀 더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인 중국의 그러니까 그 수요 소비력이 개선됐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향 매출이 있는 이런 음식료 업종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그 초코송이 버섯 닮은 초코송이 과자 맛있죠. 있잖아요. 네. 그거를 연말 선물로 이렇게 선물한다고 MZ들 사이에서. 그래요? 그건 또 무슨 그렇게 의미일까? SNS를 유행이구나. 맛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귀엽잖아요, 또. 한국 과자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장표에는 저희가 초코파이를 넣어놨는데 그래요? 초코파이 상자 자체가 빨간색이잖아요. 아 그러네. 거기 빨간색 좋아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음식료 좀 중국 쪽으로 좀 잘 팔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국 쪽에서 그 ODM 업체라고 하죠. 자체적으로 좀 이게 개발을 해서 생산하는 제조하는 네. 그런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코스맥스 정도가 있을 텐데 그런 기업들이 좀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중국 시장 내에서는 요즘엔 한국 제품 말고도 중국 자체적으로 생산한 그런 화장품들 많이 맞아요. 사용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을 하지만 우리가 중국 쪽도 팔고 미국 쪽도 팔고 이런 ODM 업체를 저희는 좀 화장품 업종에서는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연말이라서 그런지 미국 쪽도 지금 소비가 조금 괜찮습니다. 미국은 사실 뭐 4분기가 소비 시즌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한국의 화장품이 미국에서도 잘 팔린다라는 네. 점에서 봤을 때 내년에 이제 관세가 부과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 떨기 전에 빨리 그냥 이렇게 재고를 채워두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수출이 뭐 11월, 12월 최근에 나왔던 게 11월 달 수출 지표였는데 그게 네. 화장품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화장품, 음식료, 엔터테인먼트 이런 업종들은 저희는 계속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상대적으로 조금 방어적인 네, 그런 측면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방어적으로 간다면은 조금 더. 네. 뭐 연말까지는 배당 최근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은 네. 사실 배당액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배당액 얼마 주겠다라고 했는데 가격이 더 주가가 빠져서 가격이 더 싸져요. 그러면은 이제 시가 배당률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이 빠지면은 배당주를 사야 된다. 연말 전에는 이거는 조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통신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금융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선 어때요? 조선? 조선도 오늘 보면은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잘 가고 그래요. 있어가지고 네. 이거는 조선 업황 자체가 좀 좋으니까 이런 뭐 기자재 쪽이라든지 조선 업종이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우호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연간 전망에서 조선 업종을 그렇게 추천한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는 않았는데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큼 주가도 많이 올라서 저희가 조금 부담이 돼서 이렇게 네. 추천은 안 드렸는데 일단 뭐 트럼프가 또 말했었죠. 뭐 한국의 K조선 그렇죠. 필요하다라고 네. 말하기도 해서 일단 뭐 좋은 건 맞습니다만 저희는 약간 밸류 그러니까 주가 레벨이 좀 부담된다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대부분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진짜 조선주가 빛을 발하네요. 네, 현대중공업이 거의 4% 가량 지금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조선해양도 2%대 상승해주고 있고 한화오션도 소폭이지만 0.6%대 뭐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은 거의 다 조선주가 좀 유일하다 볼 수 있네요. 시간이 네. 거의 다 되긴 했는데 네. 저는 또 하나 궁금해진 게 네. 이 밸류업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올해 네. 아니 정부가 밀던 사업이었는데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 뭐 일단은 너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기업별로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 준비를 많이 했던 곳도 있을 텐데 네. 내년 어떻게 좀 전망을 해야 될까요? 밸류업 모멘텀 자체가 줄어든 거는 사실이죠. 사실 정부가 계속해서 추진을 해왔던 그런 정책 대표적인 정책 중에 네. 하나였는데 이 밸류업 모멘텀이 줄어드는 건 맞는데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많이 발표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우리 주주 환원책 이렇게 발표했는데 안 할 거야, 다시 바꿀 거야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주 환원책 자체는 조금 계속 이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모멘텀 자체는 주는 거는 맞는데 이미 이런 정책을 발표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직 유효하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밸류업 자체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가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밸류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그렇죠. 요인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요인들을 좀 해소하는 측면에서 좀 밸류업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그런 건데 이게 뭐 정권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어떤 쪽이 뭐 정권을 잡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정권이 되든 사실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 증시 부양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아까 2016년, 17년에 박근혜 그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도 또 부각이 됐던 게 그 예전에 코리아 그 코스닥 벤처 펀드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요. 네. 그런 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약간 증시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네. 부양하자라는 그런 증시 부양책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저희는 조금 그 증시 부양책 이런 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밸류업이 완전히 이렇게 소멸되는 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시간에 이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런 환경 네. 개선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네. 시장 전망부터 업종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50분? 네, 꽉 채워주셨어요. 네. 나정환 연구원 여기서 연구위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양대 시장 1.6%대, 1.9%대 각각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환율은 다시금 오름폭을 좀 올라갔다. 10원 이상 올라가면서 1,449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잘 마무리하고 저희 또 금요일 시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스페셜 데이로 올게요. 아침엔 투자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